쌤, 이번 주에 클리닉 있어요? 아니? 네. 오늘 만복사 작곡이 이거랑 시조 3편 이거 나갈 겁니다. 뒤에 만복사 작곡이 먼저 볼게요. 이쪽으로 좀 넘어가시면은 그 소설 있어요. 소설. 쌤, 응? 이번에 시험 범위 현대 소설 같은 거 없어요? 그걸 나한테 보면 안 되지 않나? 선생님이 나한테 공부해 주잖아. 스캔 찍으러 니네한테 공부해 주는 거지? 니네가 나를 알려줘야지. 어떤 거 같은데? 근데부터는 뭐 아무튼 자, 안복사 작곡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너네 시험 범위 포함이 된다고 공지가 나왔던 그 작품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너네 다 초면인 것 같은데, 그치? 응. 이 소설이 고전 소설치고는 조금 특이한 지점이 많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은 고전 소설치고는 상당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응. 왜냐면 귀신이랑 사랑을 하는 얘기야. 귀신이랑 사랑을 합니다. 응.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이제 사랑을 하는 얘기인데 여자 주인공이 귀신인 거지. 그래서 이 만복사 전복이라는 작품의 이름도 뭐냐면은 그 만복사라는 절이 있어. 만복사가 청계사라는 절이야. 그다음에 저폭이라는 거는 저포놀이를 한다는 뜻인데 이 저포놀이는 윷놀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주 양생이라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짝꿍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만복사라는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저포놀이를 말씀을 하면서 부처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내가 이기면은 우리 배필 좀 찾아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미친 짓이긴 하지. 불상 앞에서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고 자기 혼자 밤에 남았을 때. 되게 으스스할 거 아니야. 절인데 앞에 불상 하나 있고 되게 이제 껌껌한데 이제 거기 앞에서 혼자 이렇게 윷놀이 막 이렇게 던지면서 부처님 이제 내가 이기면 이제 와이프 찾아주는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유치 뭐가 나왔을 거 아니야? 아 이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기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 저 여인도 자기가 이제 남편을 찾지 못해서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래.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일본 놈들한테 이제 침략을 당해가지고 일찌감치 생을 마감했던 여자였던 거지. 근데 사람인 줄 알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하다가 막 중간중간에 얘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잖아. 그래서 막 갑자기 뭔가 괜히 막 미숙해 보이고 뭐 자꾸 어디 막 무덤 같은 데로 들어가자고 그러고 옆에 따라오는 여성도 갑자기 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쓱 없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고전소설치고는 좀 유니크하고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갈래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갈래. 자, 이 작품은 전기 소설이고요. 전기 소설. 그리고 명문 소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기적 요소를 뜻하는데 귀신이랑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소설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전기적 소설, 전기적 요소가 메인이 되는 작품이다. 그다음에 명혼 소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귀신 얘기하는 거야. 귀신이랑 사랑을 나누는 소설이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문학사적 의의 이거 볼게요. 문학사적 의의. 자, 이런 이제 작품을 배우는데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첫 번째,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옛날부터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에 비해서 문학성이 좀 떨어지는 장르라고 취급을 해왔었어.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소설을 안 쓰고 시 창작하는 거 위주로 하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집권을 했을 그 무렵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한문으로 낸 소설을 만들었던 거지. 그 소설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만복사 저포기라는 작품은 그냥 오션으로만 알아봐. 이제 금오신화라는 타이틀 아래 이런저런 작품을 메꿔놨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만복사 저포기, 그다음에 뭐 이생비장전, 그래서 무슨 소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다 이제 귀신이랑 사랑하는 내용이야. 자, 아무튼
역사적 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요 소설은 전기 소설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기성을 보여주면서도 근데 사실성도 같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완전 100% SF적인 소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같이 끼겨 넣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죽은 이유가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실제로 좀 일본 애들이랑 투닥투닥하는 일이 많았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그 불교의 축제, 연등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즐겼던 불교 축제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이 전라남도 남원이라는 점. 그것도 이제 사실성을 부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따가 본문 보면서 한 번에 쭉 정리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 작품의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생과 그 여인의 사랑이 이 작품의 주제고요. 그다음에 특징 몇 가지만 좀 볼게요. 특징. 첫 번째, 이 작품은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 불교하면은 뭐 생각나? 불교에 등장하는 사상하면은 제일 먼저 윤회 사상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의 뭐 본문에는 없는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 줄거리 하면서 요약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지금 죽은 상태지만은 나중에 환생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만한 것이 연기 사상이라는 게 있어. 이 연기 사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는 다 인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모든 생명체들은 다 어느 순간 다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이제 연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할 법한 것이 발원 사상이라는 게 있어. 발원 사상. 이거는 소원을 빈다라는 뜻인데 부처님한테 소원을 열심히 빌고 공양도 하고 그러면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발원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승과 저승의 이원적 세계관이 등장한다. 이원적 세계관을 이제 설정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김시습은 단종을 폐위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소설을 썼다는 점을 착안했을 때 이런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이랑 살아있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스토리를 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질서에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 놈들한테 죽는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자기가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양생이 여인이 귀신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눈치를 채는데 얘가 이제 보통 눈치채고 그러면은 얘랑 헤어지고 멀쩡한 사람이랑 만나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 근데 얘는 그 여인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은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절개 지키고 의리 지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단종에 대한 본인의 절개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김시습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김시습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일단은 여인이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양생이 은거하는 결말이라는 거. 여기 부분에서 단종에 대한 절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본문 가봅시다. 본문. 앞으로 가볼게요. 야,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 남원이라는 게 전라남도 남원이라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사실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막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하던가 아니면 뭐 볼펜 같은 색깔을 다르게 하던가 그래서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사실성을 부여한 부분, 실제 지역명을 차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아직 미혼인 채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이때 요 만복사라는 절도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성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존재했던 절이야 이 만복사도. 그래서 이제 방 밖에는 배나무 그루가 하나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서 이제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제 봄을 맞아서 나무에 배꽃이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걸 보면서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 했다 그랬지. 그럼 이 은이 뭐야? 배꽃이야, 배꽃. 오케이? 이거 배꽃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야흐 여기 방 밖에는부터 매달린 듯 하였다까지가 이제 배경 묘사를 통해서 서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서정적 분위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양생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고아죠. 얘는 고아야. 거기다가 이제 미혼인 상태야. 그러면은 가족이 한 명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외로운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낭낭한 소리로 시를 읊조리는데 봅시다. 쓸쓸히 한 그루의 나무에 백꽃을 짝 해서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누가 가련하다는 거냐? 짝이 없는 본인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쓸쓸히 여기가 양생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시된 부분.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는 양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쓸쓸히 한 그루의 나무에 백꽃을 짝 한다라는 것도 내가 같이 다닐 사람이 없으니까 백꽃이랑 친구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나 뒤로 또 가볼게요. 청춘의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이 외롭다라는 것도 이제 양생의 감정이죠.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의 피리 소리. 그래서 밑에 가볼게요. 외로운 빛의 새가 짝이 없이 날고 있고 짝 있는 원앙새도 맑은 강에 몸을 싣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외로운 빛의 새라든지 아니면 뭐 짝 있는 원앙새 이거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짝이 없는 본인의 신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양생입니다. 양생.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또 가보시면 내 인연은 어디 있을까 바둑알로도 맞춰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가 시름 겨워서 창에 기대네. 야, 이 점을 친다는 게 뭐 어떤 점을 친다는 거야? 내가 미래에 몇 살쯤 되어야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뭐 사주를 본다든지 그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점을 친다라는 것도 내가 살다 보면은 운명적으로 어떻게 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점을 친다라는 것은 인연을 찾기 위해서 인연을 찾기 위한 행위고요. 그래서 운명론적 인생관이 나타나 있다. 운명론적 인생관. 이 인생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운명이 있다. 운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소설 안에 시가 들어가 있으면 또 삽입시의 효과 이런 거 정리해 주셔야겠죠. 네, 옆에다가 써볼게요. 여기 시를 삽입할 효과. 이거는 원래 산문이란 말이야.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인데 중간에 시를 넣어서 써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시를 넣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원래 이 시라는 거는 인물의 감정을 조금 더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말을 한 거야. 근데 보시면은 이 작품은 누구의 심리를 얘기한 거니? 양생의 심리.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의, 양생의 심리를 혹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낭만적 그리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름다운 막 백꽃이 막 은처럼 달려있는 거기서 이제 시를 한 숫적 읽으면 나는 원앙새가 어쩌고 빛의 새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문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줄글로 쭈르륵 나오다가 중간에 시가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조금 눈에 띈다는 얘기죠. 됐나?
다음 넘어가 볼게요. 시를 다 읽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데 필요 없고 싶다. 그렇다면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이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어? 안 되죠. 이거는 전기성이 나타납니다. 저 너무 외로워요 유유 이러면서 시를 읽으면서 지나가고 있었더니 저기 하늘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막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심할 것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대피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사건 전개 암시. 앞으로 얘가 대피를 만날 것이라는 걸 약간 얘기를 힌트를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를 열어가지고 복을 비는 것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그래서 이 연등회라는 것도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불교 행사, 일종의 축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사실성.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조선 전까지 계속 열렸던 축제예요. 자, 밑으로 또 가볼게요. 남녀가 언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여 저물자 연불 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자 양생은 손에서 저포를 꺼내서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지금 이 연등에는 축제가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집에 갔어. 자기 혼자 어두운 데서 혼자 남았어. 그러더니 저포를 딱 꺼냅니다. 근데 윤놈이 이거 던지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놀이로 내기를 해보려고 한다. 제가 진다면 법회를 베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이때 법회를 베푼다라는 거는 이제 다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여인을 점지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내기를 걸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 여인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해주는 부분. 두 번째. 자,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풀어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서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줄지 기다려봤다. 지금 깜깜한 밤이지? 지 혼자 던지고 막 놀더니 그 깜깜한 곳 앞에 이제 불상 뒤에 가서 이렇게 숨는 거야. 진짜로 누가 나타나는지 보려고 숨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 아리따운 여인이 양생의 미래의 배필이고요. 죽은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이야. 나이는 15이나 16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따내렸고 화장을 열게 했는데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 온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서 바라보고 있자니 위험이 느껴졌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이는 15, 16부터 해가지고 위험이 느껴졌다까지 이거 다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인 보니까 어떤 인물인 것 같아? 엄청 예쁠 것 같죠? 예쁘고 젊고 아름답고, 그치? 그래서 이 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첫 번째, 얘는 제자가인형 인물입니다. 제자가인형 인물. 이 제자가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재주가 많고 용모가 아름답다. 가인이 이제 절세가인 할 때 그 가인이죠. 아름다운 인물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뭐 하늘의 선녀나 뭐 바다의 여신인 것만 같아요. 이거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시켜주는 거거든. 그래서 일종의 영혼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신비로운 존재라는 걸 암시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본문도 가볼게요.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서 등잔에 기름을 부어놓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서 3번 자라고 끌어안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렇게 해도 기박할까 하면서, 기박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박하다. 왜 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합니까? 이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운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요 여인 또한 여인도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연기사상이 이 작품에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더니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가지고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 요 글이 적힌 종이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종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나는 지금
짝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지고 너무 한이 맺혔다. 그러니까 짝을 만나게 해달라 요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부처님을 향한 축원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부처님을 향한 축원문입니다. 축원문. 이제 축원이라는 거는 소원을 비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축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도 조금 암시를 해주고 약간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도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에 적힌 종이에는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정보를 전달한다. 자, 그러면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저는 아무골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래옵니다. 원래 축원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진짜 이름을 밝혀야 돼. 근데 아무골, 저는 어디 사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개가 아래옵니다. 이거 뭐야? 죽은 사람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임을 암시한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가 아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축원문을 시작하는 거지. 이거는 축원문의 한 형식입니다. 우리 편지글 같은 것도 보면은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쓴다. 그래서 이제 중간 맨 첫 줄에 날씨 얘기 간단히 하고 본론 얘기하고 마무리 누구누구에게 이런 형식이 있잖아. 축원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가 아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축원문의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은 지난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이때 왜구가 침략했다라는 부분은 진짜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미국을 알리는 공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을 당하였다. 이 노략질은 이제 강도질, 다 뺏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리저리로 달아나서 이제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았을 때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절을 지키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조선시대 초잖아, 맞아?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요 무도한 재앙을 피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정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정절을 지킬 수 있으면 대신 뭘 내놔야 돼? 목숨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여인이 죽었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여인이 죽은 사람임을 암시한다. 당시에는 목숨보다 절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했었지. 조선시대 때는. 자, 밑으로 또 가봅시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에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었다. 얘가 죽었어. 죽었는데 외진 곳에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줘. 이거 뭐야? 무덤입니다. 무덤에 묻혔다는 뜻이에요. 무덤을 부모님이 만들어줬대.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3년이 됐어.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면서 헛되이 세월 보냄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다음에 그 떠가는 구름, 이제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운명에 한숨 짓고 좋은 방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 찬란한 난새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을 아파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난새가 오색 찬란한데 혼자서 춤을 춘다고 했거든요. 이거 누구 얘기야? 본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이제 일본 놈들 때문에 일찍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입니다. 여인이 스스로를 가리킨 표현. 자, 그래서 이제 난새라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걸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이 난새가 어떤 새냐면 이제 짝을 잃고 나서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내 배우자라고 착각을 했던 새야.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그런 비운의 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찬란한 난새가 혼자서 춤을 춘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혼자 죽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난새를 따가지고 온 거죠. 밑으로 가보시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넋은 노가 없어지고, 넋은 노가 없어진다는 게 뭐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씩 정신이 흐려진다는 거지. 이거 귀신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인이 죽은 영혼임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영혼 이렇게만 씁시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볍게 여겨주셔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구한 운명일지언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배필을 찾아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또 가봅시다.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매어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 그 어떤 헌금 같은 거 하는 그런 상자가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 추가문도 같이 이제 넣는 거지. 소원 들여달라고. 그래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런 추가문을 쭉 읽은 거를 양생이 다 들었지. 그렇지? 불상 뒤에 숨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 너도 지금 배필을 찾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퍼쩍 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그래서 이제 뛰어나가는 거야.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을 억누르지 못했다라는 것도 얘가 지금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예. 자, 여기서 여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이제 다짜고짜 결혼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스몰 토크부터 가는 거죠.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기쁨이 가득해요. 야, 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배우자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어? 이 질문이 무슨 의미냐면 얘가 지금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어두운 시간대에 그 불상 앞에 혼자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온 거잖아. 그래서 너는 뭐 때문에 뜬금없이 찾아온 거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을 하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전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이라고 대답을 안 하겠지. 뭐뭐 때문에 왔다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인의 방어적인 대답입니다. 방어적인 대답. 자기가 귀신이라는 걸 숨기고 싶은 거야 얘는. 그래서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딱히 의심한 적도 없는데 의심한다고만 지금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 알겠으니까 이처럼 상급하시다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것도 약간 불교적 그 생각이긴 한데 귀신들은 자기의 이름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귀신들은 자기 이름을 몰라. 그래서 이름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자, 아무튼 뒤로 한번 가봅시다.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있었고 행랑배에 끝에 나무 판자를 붙여 만든 좋은 방이 있었다. 자, 이 행랑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하인이 거처하는 방이에요. 하인이 거처하는 방. 지금 보시면은 뭐 가끔가다 뭐 행랑채가 어쩌고 할 때 있었지, 그렇지? 그 행랑이 하인이 머무는 방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만복사가 다 이제 쓰러져가는 절이어가지고 행랑채만 겨우 남아있대. 그래서 나무 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방에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재밌는 놀이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는 공간입니다. 인연을 맺는 공간.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술도 먹고 그래요.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인생이 아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만나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 양생의 눈에는 얘가 사람으로 보였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는 양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나중에 그 좀 요약되어 있는 줄거리를 보시면은 양생이 이제 여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우리 딸 사실 죽은 사람이에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때 귀신이라는 걸 알아. 이 전까지는 계속 사람인 줄 알아요. 오케이? 응. 자, 밑으로 가봅시다. 한밤중에 대자 동상에 달이 떠오르며 창으로 그림자가 들이치는데 호련 발소리가 들렸다. 이거 되게 무서운 장면 아니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발소리가 들렸다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긴장감을 조성한다. 자, 그래서 여인이 말을 합니다. 누구냐? 몸종아이가 왔느냐? 그랬더니 시중든 여종이 말했다. 예, 아씨 지금껏 아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선 적이 없으시고 걸어야 몇 걸음 가지 않으셨는데 문득 어젯밤 나가시더니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셨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규중에 사는 그 양반집 아가씨들 밖에 잘 안 나갔죠.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 어쩌고 하면서 뭐 외간 남자랑 만나는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귀한 아씨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있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이제 여인이 말했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란다. 그래서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란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우연이 아니면 뭐야? 필연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응.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도움으로 인한 부처님의 도움으로 이어진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필연. 부처님 덕분에 만나게 된 거다.
하늘이 높고 부처님이 도우셔서 이처럼 좋은 님을 만나서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인하는 건 비록 예에 원하는 일이지만 훌륭한 분과 잔치를 벌여 노리는 것 또한 평생 일어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이 아니니.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는 원래 말씀을 드리고 혼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이건 이제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 근데 이제 또한 평생토록 일어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이 아니겠니라고 하는 거. 요거는 유교적 가치관보다 내가 만난 인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 여인은 지금 연기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기 사상.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보다 인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먼저 가볼게요. 집에 가서 자리를 가져오고 술상을 봐오너라. 이중드는 여인이 이제 여인의 명예, 여종이 여인의 명예에 따라서 갔다 와서는 뜰에 자리를 깔았다. 사경 가까운 시각이었다. 이제 이 사경이라는 거는 새벽 1시에서 한 3시쯤입니다. 1시에서 새벽 3시쯤 엄청 깊은 밤이죠. 퍼놓은 술상은 수수하니 아무런 장군 향기도 없었으나 술에서 나는 향기는 진정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다.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양생은 비록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담소하는 맑고 고운 모습이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 필시 귀한 댁 처자가 담장을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얘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기성이 나타난 부분. 그리고 여인이 영혼임을 암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여인이 양생에게 술잔을 건네더니 시종되는 여정도로 노래를 한 곡 불러보라고 하고는 양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옛날 곡들을 잘 부릅니다. 제가 노랫말을 하나 지어 부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양생이 흔쾌히 허락하자 여인은 만강홍이라는 곡을 지어서 여종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부른 사람은 여종이지만은 이 작품의 화자는 누구야? 여인인 거지, 그렇지? 여인이 만든 노래니까. 그래서 화자는 여인이고요. 여인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볼게. 자, 서러워라 쌀쌀한 봄날 서럽다. 얘가 여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쌀쌀한 봄날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내 처지가 너무 춥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현재 이제 한이 맺혀 있는 춥고 쓸쓸한 처지를 나타낸 말이다. 그 다음에 얇은 비단 옷을 입고 몇 번이나 애달량이 끊어졌나. 향로는 차갑고 정운사는 검푸른 빛, 해질녘 구름은 우산을 펼친 듯하다. 근데 이 향로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너는 제사 지내봤니? 제사 지내면은 앞에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미패 같은 걸 이렇게 모셔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운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얘가 향로입니다. 이거 향 피우는 거. 그럼 향로가 차갑다라는 건 뭐야? 얘가 죽은 사람이잖아, 그렇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던 게 지금은 안 지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로가 차갑다는 거는 향로가 식은 지 꽤나 시간이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향로가 차갑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인이 영혼임을 암시해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은사는 검푸른 빛이 되어버렸고 구름은 우산을 펼친 듯하다. 구름이 쫙 깔렸다는 뜻이지, 그렇지? 이것도 구름은 우산을 펼친 듯. 이도 마찬가지로 여인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비단 장막과 원앙 입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배필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필이 없는 외로움. 여기 보시면 이제 원앙 이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원앙새가 어떤 새야? 우리 송미인공 할 때 그 원앙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긴 하지만은 원앙이라는 건 신혼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새.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새. 그래서 이 원앙이 수놓아진 이불이면은 신혼부부들이 자주 혼수를 해가는 그런 이불이에요. 그래서 원앙과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같은 얘기지. 자, 그래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넘어갑시다. 애달퍼라 쏜살 같은 세월이여 내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하다. 불 꺼진 등잔 야트막한 음편. 지금 보시면은 불이 꺼진 등잔이다. 요건 또 마찬가지로 여인의 처지를 나타낸 거지. 근데 등잔에 불이 꺼졌다는 거는 생명이 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생명의 불이 꺼진 거지. 그래서 이제 희망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생명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다. 야트막한 은병풍. 공연히 눈물을 훔치니 사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뻐라 오늘 밤 봄 기운 돌아. 갑자기 기쁘다고 이 얘기를 하네요. 이거 또 정석.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오늘 밤 봄 기운이 돌아서 나에게 따뜻함이 찾아왔대. 이 따뜻함이 누구야? 양생이죠, 양생. 양생이랑 이제 백년가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내 무덤에 맺힌 천고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금루고 부르며 은술잔 기울이네. 지난날 아쉬워 하늘 품은 애인이 외로운 집에 잠이 들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얼굴로 말을 했다. 옛날 복례도에서 이루지 못한 만남을 오늘 서산강에서 이루게 되었으니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복례도도 그렇고 여기 얘기하는 이 서산강도 그렇고 다 고사 이름입니다. 고사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 복례도라는 섬은 어떤 섬이냐면은 천상계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복례도라는 소재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복례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야. 신비로운 세계. 그래서 중국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산입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산. 그래서 이 소산강이라는 곳은 중국에서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강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현실에 있는 세계야. 현실 세계. 자, 그러니까 이전 세계, 즉 신비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 만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따라하시면 이제 천행이라는 거는 하늘이 주신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행운. 하늘이 주신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군께서 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면 죽도록 곁에서 모시겠어요. 하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시겠다면 영영 이별입니다. 지금 보면은 말이 조금 세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절개를 지키는 보수적인 면모도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면모도 있다.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면모도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 소원, 이 소원은 무슨 소원이야? 무슨 소원? 평생에 한 100년가를 맺자는 얘기죠. 그치? 결혼하자. 자, 밑으로 가볼게요. 양생은 이 말을 듣고는 감동하는 한편 놀라워하며 말했다. 내 어찌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어. 좀 깜짝 놀라서 말이 세게 하니까.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까닭에 양생은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살핀다라는 건 혹시 얘가 귀신이지 않을까 하고 의심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핀다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세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눈치를 보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눈치를 보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인의 태도를 관찰하고 있다. 여인의 태도를 관찰한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또 가봅시다. 이제 달이 사선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키요. 해가 밝았다라는 얘기죠. 응,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되면 어떻게 해? 가야지. 귀신이잖아. 가야 돼요. 이제 좀 더 가볼게. 자,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새벽빛이 밝아왔다.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얘야, 자리를 걷어 돌아가려구나. 여종이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뿅 사라졌지. 뭐야? 여종도 사람이 아닌 거야. 여종 또한 영혼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 전기성. 자, 또 가봅시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시지요.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우리 인연 정했잖아. 그래서 양생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네.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울타리에서 개들이 짖어대 있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이거 개들 왜 이렇게 짖는 거야? 근데 그 쇼츠에서 선생님 그런 거 본 적 있었는데 밤에 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저기 뒤쪽을 뚫어져라 막 쳐다보는 그런 영상을 본 적 있어. 너네 본 적 있니? 그런 영상? 아무것도 없는데 강아지가 계속 어딘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네. 이제 강아지들의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짖는 거야. 오케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인이 영혼임을 암시하는 표현. 동물들의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는 썰이 있어요. 그다음 밑에 가봅시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어떤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 보는 거죠. 양생의 눈에만 보여요. 맞아? 양생의 눈에만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영혼임을 암시하는 표현.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일찍 어디를 가십니까? 양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술에 취해서 만복사에 누워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얘는 이제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둘러대지. 그냥 밤새 여자가 있었다고 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그냥 대충 둘러대는 거야.
그래서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풀숲에까지 따라가 보니까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었대. 아, 얘가 가자는 대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래. 뭔가 수상쩍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 여기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사람이 얘 여인이 영혼이라는 점. 자, 또 가봅시다. 어찌 이런 곳에 사시오? 너 여기 왜 이런 데서 사는 거야? 그랬더니 여인은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곳이 본래 이렇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대충 둘러대는 거지. 사실은 이제 그냥 자기가 영혼이니까 얘를 데리고 가는 건데 나 원래 여자가 혼자 사는 곳은 이래 대충 둘러댑니다. 그래서 이슬 젖은 길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옷자락 적시가 나설 수 없네. 그래서 양생 역시 농담 쪽으로 다음과 같이 웃소리며 놀려대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우가 짝을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니 저 기수의 돌다리에 짝이 있다. 자, 여우가 얘기하는 건 누구냐? 여우. 이건 여인이에요. 여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다리에 짝이 있구나. 여인의 짝? 요거 양생 얘기하는 겁니다. 양생. 그래서 여우가 막 돌아다니 나 아직 양생을 낚아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 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장난스럽게 조금 놀리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양생은 얘가 진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로의 만남을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이제 노나라의 길이 평탄하여 문강이 날듯 달려간다 그랬거든. 이때 이 문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이제 다른 새로운 자기 뭐 애인이라고 할까요? 내연남이지 내연남. 내연남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좀 장난스럽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문강 부분 이제 고사가 이용되고 있다. 고사 인용.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또 가봅시다. 이 작품이 조금 상당히 독특하지. 우리가 봤던 그런 고전소설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두 사람이 마침내 gen영동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쑥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에 다들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다. 그쪽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인이 사는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사는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니고 있는 공간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인이 양생을 이끌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펼쳤던 것 같은 자리와 장막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양생은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그 즐거움은 여느 사람이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시종들은 요즘은 아름답되 영악하지 않았고 여러 기물은 깨끗하고 이제 가구들이나 뭐 수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릇 같은 거. 그래서 화려한 무늬 장식도 없었고 내가 소박하게 노는 것 같고 인간 세계가 아니리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인의 정답고 정성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얘가 중간중간에 뭔가 되게 신기하다. 이거 되게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인이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여인을 끝까지 사람이라 생각한다. 자, 비공은 줄거리 가볼게요. 여인은 양생에게 은그릇을 주면서 내일 보련사에서 함께 자신의 부모님을 뵐 것을 권한다. 자, 그러면 뭐 권하는 건 권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은그릇 같은 거를 주느냐? 옛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했어. 예를 들어서 그 시골에서 어떤 선비가 과거를 한번 보러 갔다 온다고 하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은 걸린단 말이야. 발로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또 발로 걸어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어. 이게 생긴 게 달라지고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거울 같은 걸 이렇게 반으로 똑 쪼개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가졌어.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맞춰가지고 이게 맞으면은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는 증표로서 이 은그릇을 가지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은그릇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님을 만날 증표입니다. 증표. 그래서 내일 보련사에서 함께 부모님을 뵈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련사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여인의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런저런 뭐 제사도 올려주고 하는데 그곳에서 보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귀신이라는 거를 까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튿날 은그릇을 들고 있는 양생을 발견한 여인의 부모는 은그릇을 갖게 된 사연을 묻고 양생은 여인이 외부의 난으로 죽었음을 이때 알게 되는 거죠. 알지? 이때 이 은그릇이라는 것도 이제 여인의 은그릇인 거잖아. 그래서 이 은그릇을 보고 부모님이 너 뭐야? 너 뭔데 우리 딸 물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얘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후 여인은 저승길로 떠나게 되어 결국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지.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 얘네는 좋은 결말을 좋은 결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어떤 문명적 한계 이렇게 씁시다. 문명적 한계. 그래서 양생은 슬퍼하면서 재산을 모두 팔아서 예인을 위한 제를 올린다. 어느 날 여인이 나타나서 다른 나라에 환생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양생은 지휘산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살아갔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저는 환생하였습니다라는 거 이거 뭐야? 불교의 윤회사상 내용되어 있는 거고요. 양생은 결국 어떤 엔딩? 지휘산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살아가는 엔딩. 이거 왜 혼자 살아가는 거야? 여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죠. 맞아? 여인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이게 이제 조금 독특한 부분인 게 옛날 조선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사실 남자에게 요구되는 의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뭐 첩을 막 들이기도 했었으니까. 근데도 이렇게 의리를 지킨다? 그거는 작가가 김시습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넣어둔 겁니다. 이 작가는 단종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요 양생도 은거 엔딩으로 간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김시습의 절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자, 뒤에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오락하면서 한 번씩 다 갔다 오냐? 빨리 가. 다음부터는 화장실 가고 나서 들어오는. 이 정도면 고전소설 치고는 되게 재미 탑티어 아니냐? 이 정도면? 상당히 재밌는 거. 힘드나? 힘 달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승현아, 자? 너 자니? 그렇게 대놓고 자니? 빨리 해.
뒤에 쭉쭉 해봐. 뒤에 그 문제도 같이 풀어봐. 어우 열리나.
하시고 돼요. 일단 양생이 사는 곳 맨 처음에 한번 알아봤지. 어디에서 뭘 했더라. 양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남원, 남원이 이 양생이 사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은 얘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다. 부모를 여의고 이제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그다음에 접혼놀이를 한 까닭은 뭐였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밑으로 가봅시다. 작품에 반영된 사상적 배경.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불교적 색채 뭐 들어가 있었어? 일단 윤회 사상 들어가 있었죠. 여인이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연기 사상이 있었습니다. 연기 사상. 이 여인이 유교적인婚礼 절차 같은 것보다 새롭게 만든 기이한 이해를 더 중시했던 부분. 이거 연기 사상. 그 다음에 발원 사상. 이거는 부처님한테 열심히 공양 드리면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런저런 공양도 드리고 접근놀이도 하고, 그치? 자, 밑으로 가볼게요. 전기성과 사실성이 나타난 부분. 일단 이 전기성은 이제 귀신과 관련된 얘기들은 다 전기성이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종이 사라진 부분이라던가, 여종이 사라진다. 아니면은 그 여인이 죽은 사람과 사랑을 한다던가, 이런 관련된 장면들은 다 정기적인 거지, 그렇지? 뭐 호랑이 여종이 사라졌다,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인을 보지 못하고 양생만 보더라,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사실성이 나타난 부분은 뭐 있었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외부의 침입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 외부가 쳐들어왔었어. 그래서 여인이 죽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만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원이라든지 혹은 연등회라든지 당시에 실제 있었던 것들을 이제 사용학에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작품의 시를 사용해서 얻는 효과. 자, 시를 통해서 얘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양생시에 먼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의 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각자의 심리 상태라든지 인물의 심리 혹은 상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심리와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문적 단조로움에서 탈피할 수 있다. 산문적 단조로움, 탈피.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의 주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그 사랑의 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본다는 거, 주제를 전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자, 보실게요. 옆에. 보자. 자,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학습활동에 들어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금혼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집으로 만복사 집보기를 비롯해서 이생규장전, 혹은 뭐 치유구역전기, 용궁불ön록 이런 5작품이 실려 있다. 그래서 이 금혼신화라는 이름 아래에 만복사 집보기하고 이생규장전 이런 작품들이 이런 시리즈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 작품들은 전기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전기소설이란 기이한 일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로 비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이한 일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 그러면 이 작품은 기이한 일 죽은 사람과 사랑을 한다는 게 기이한 부분이죠. 이생규장전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또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국인의 풍속이나 사상을 표현하고 있고,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데 시를 활용하는 수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가지고 전기소설의 특징이라든가 문학사적 의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전기소설의 특성이 나타나는 장면을 찾으라고 하면 비현실적이거나 그리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닌다는 점, 요거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봅시다.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요거 맨 밑에서 언급했던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자, 그 다음에 얘는 전기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시를 삽입하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전기성과 사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문학사적 의의다.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문제들 채점 다 해봤어? 어렵진 않죠? 그치? 그냥 내용 확인 정도로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럼 거기 10번 문제만 잠깐만 좀 볼게요. 10번 문제. 그 10번 문제가 이생규장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보시면은 김실습 작가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들 많은데 특히나 이생규장전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생규장전이 유독 교과서에 좀 많이 실려 있어. 그렇기도 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이생규장전의 소설 내용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주거리를 얘기를 해줄게요. 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곡주로 피난을 갔다. 자, 그러면 홍건적이 난이 터졌다는 거. 이거는 실제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를 나눠서 숨은 채 각자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제가 되었다. 이생도, 요 이생이 주인공인 것 같죠? 그치?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한 도적이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근데 이생은 다른 애한테 성공을 했어. 근데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이 최 씨는 너 같은 놈을 짜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를 했지. 이 부분에서 이생이랑 최 씨는 이미 부부인 상황인 겁니다. 이생이랑 최 씨는 부부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살아있을 때 만난 거야. 살아있을 때 부부의 연애를 맺었는데 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 씨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중간에 절개를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 이게 이제 여인이랑 똑같은 설정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시습의 절의의식이 반영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얘기긴 한데 결국에 이 최 씨가 다시 귀신으로 환생을 합니다. 귀신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생과의 인연을 이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자와 죽은 자는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운명적 이별을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시조 들어갈게요.